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이 다소 냉각돼 물가 진정이 이어지면 기준금리 인하가 대선 전인 9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올해 한 단 한 번 인하에서 2번 인하로 다시 늘어날 여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에서 호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냉각될 조짐도 동시에 보여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대선 전인 9월로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가 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나서는 노동력이 증가해 실업률이 다소 올라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중시되는 6월의 일자리 증가는 20만 6천 개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대폭 하향 수정된 5월의 21만 8천 개 증가보다 더 둔화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호조로 평가되는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턱걸이한 겁니다. 연방노동부는 5월의 일자리 증가폭은 당초 27만 2천 개에서 이번에 21만 8천 개로 5만 4천 개 낮췄습니다. 또 4월의 일자리 증가는 당초 16만 5천 개에서 이번에 10만 8천 개로 5만 7천 개나 줄여 두 달 앞에 11만 1천 개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설업은 2만 7천 명 늘린 반면에 제조업은 8천 명 줄여 12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헬스케어가 여전히 가장 많은 4만 9천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소셜 지원에서도 3만 4천 명을 늘려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어 도매업종 1만 4천 명, 재정활동 9천 명, 수송조장 7,300명, 레저 호텔 식당업종 7,000명, 정보업종 6,000명을 늘렸습니다. 반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17,000명이나 줄였고 소매업종에서도 8,500명을 감원해 고용 냉각 우려를 낳았습니다. 6월 고용 호조를 유지시키는 데에는 정부 고용이 7만 명이나 늘려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연방에서 5천 명, 주정부에서 2만 6천 명, 로컬 정부에서 3만 9천 명이나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고용지표에서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달보다 0.3%, 전년보다는 3.9% 올라 지난 4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4% 아래로 낮아졌습니다. 6월의 고용이 가까스로 호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계속 냉각될 조짐을 보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9월로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측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8일 기준금리 첫 인하 가능성을 당초 50%대에서 72%로 높이고 올 한해 한 번이 아니라 12월에 한 번 더 모두 두 번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연준은 항상 투자자들보다는 신중하고 느리게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고용 냉각과 물가 진정의 낙폭이 크지 않으면 대선 이후로 넘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7월 26일 발표되는 연준 선호의 6월 PCE 물가지수와 8월 2일 나올 7월 고용지표에서 물가가 대폭 진정되는 동시에 고용이 10만 개 아래로 급속 냉각되면 기준금리 첫 인하를 9월 18일로 앞당기고 그럴 경우 12월에 한 번 더 내려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인하로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은 물가 잡기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면 더 큰 진전을 보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용 냉각과 물가 진정이 동시에 추가로 이루어져야 대선 전인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현 상태 유지 시에는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가 대선 후인 11월이나 12월로 넘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중앙은행장들의 모임에서 미국 대표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은 물가 잡기에서 수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기준금리로 옮길 만큼 충분하게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made quite a bit of progress in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ward target. We want to be mo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2% before we start the process of reducing how tight our policy is, of loosening policy.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는 올해 초 매달 상승세를 기록했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면서 앞으로도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우리는 기준금리 정책을 바꾸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연준 목표치인 2%를 향해 내려간다고 더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5월에 2.6%를 기록해 1년 전의 4%보다 많이 진정됐으나 연준 목표치인 2%보다는 아직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 파월 의장의 이런 언급은 아직 9월 기준금리 인하 시작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특정 일자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멤버들은 물가가 소폭 진정되는 동시에 고용이 건전한 증가를 계속하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어 대선 전인 9월 18일에는 어렵고 대선 후인 11월 7일이나 12월 18일에나 한 번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 진정이 지속되고 고용이 눈에 띄게 냉각되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9월 18일로 앞당기고 그럴 경우 올해 한 번이 아니라 12월에 또 한 번, 모두 2번이나 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멤버들은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물가를 다시 흔들리게 위협하게 돼 그동안 11번이나 탄행해온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기준금리 인하를 탄행하면 불필요하게 경제회복과 성장에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걱정하며 균형과 타이밍 잡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5일에 발표되는 6월 고용지표와 11일에 나올 6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등을 더 보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대선 전이냐 아니면 대선 후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세입 가구 4,424만 가구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32.5%는 한 달 렌트비가 $5,00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세 $5,000가 넘는 럭셔리 렌트 주택들이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어바인과 로스앤젤레스이며 수도권에선 알링턴이 10위, 워싱턴 DC가 11위로 약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입자들은 주로 아파트먼트에 새 들어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세 가구당 한 가구는 월세가 $5,000를 넘는 럭셔리 주택에 새 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전체 세입 가구는 4,424만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2.5%인 1,437만 가구는 월세가 $5,000를 넘고 있고 대부분 싱글홈, 단독주택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월세 $5,000를 넘는 럭셔리 세입 가구들이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 어바인으로 전체 세입 가구에서 무려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5%는 월세가 $10,00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 로스앤젤레스는 59%가 월세 $5,000 이상이고 29%는 $10,000를 넘고 있습니다. 3위 보스턴은 42.7%가 $5,000 이상이고 2.8%는 $10,000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4위 샌디에고는 40.7%가 $5,000 이상, 7.9%는 $10,000 이상의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5위는 애나하임으로 40.2%는 $5,000 이상, 9.3%는 $10,00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6위 샌프란시스코는 37%가 월세 $5,000 이상, 12.3%는 월세 $10,00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1위에서 6위까지 보스턴 한 곳을 제외하고 5군데는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7위는 호놀룰루, 8위는 애리조나 스콧데일, 9위는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 럭셔리 렌트 가구가 많은 지역은 북버지니아의 알링턴과 워싱턴 DC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링턴은 11호 전체 세입자의 29.97%가 월세 $5,000 이상을 내고 있고 3.3%는 월세 $10,000 이상을 내고 새 들어 살고 있습니다. 11위 워싱턴 DC는 29.09%가 월세 $5,000 이상, 2.55%는 월세 $10,000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248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은 미국민들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직 성취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해졌는지를 놓고 거의 반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을 약간 넘는 53%는 아직 성취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 47%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이 248번째 독립기념일 생일을 맞은 가운데 성공적인 이민 정착을 포함해 미국의 꿈을 상징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놓고 미국민들의 시각이 반분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통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결혼에 2명의 자녀를 두며 4인 가정의 보금자리로 멋진 내 집을 마련하고 현재의 생활비와 여가비를 충당하면서도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있는 상태를 일컫고 있습니다. 미국민 전체에서는 53%가 아직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비해 47%는 한때 가능했었으나 극히 어려워졌거나 결코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백인들은 가능 55%, 불가능 45%로 가장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반면 히스패닉은 가능 47%, 불가능 52%로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흑인들은 가능 52%, 불가능 46%로 나타났고 한인을 포함하는 아시아계는 가능 50%, 불가능 48%로 거의 반분됐습니다. 미국민 전체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미 성취했다고 밝힌 비율이 31%이고 성취 중은 36%, 미달하고 있다는 30%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미 성취했다고 밝힌 비율이 백인 39%, 아시아계 34%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비해 흑인은 15%에 불과했고 히스패닉도 19%에 그쳤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중으로 느끼고 있는 비율은 백인이 29%, 흑인 48%, 히스패닉 47%, 아시아계 46%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드림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관론자들은 백인 30%, 흑인과 히스패닉이 각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계는 미달하고 있다는 의견이 19%로 가장 낮아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이 장년층, 노년층보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세 이하에서 아직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긍정 여론은 4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50세에서 64세까지는 61%로 근 20포인트나 더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은퇴 연령인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68%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이미 상당한 부분을 성취했거나 성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저출산,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를 받은 미국 학교들이 2025년 이후 심각한 입학 절벽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대도시들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대다수의 학교들이 재정 단축, 폐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고등학교의 졸업생 수는 향후 수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입학 절벽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재정적 딜레마 등을 이유로 2025년 혹은 2026년에 졸업생들이 약 39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만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위원회 WICH는 2037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생이 약 35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10.7% 감소하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도시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는 5% 이상이 감소했으며 약 8만 4천 명에 달하는 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도시학교 수는 0.3% 감소하여 68개의 학교가 폐쇄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물가로 주민들이 더 저렴한 생활을 찾아 떠나면서 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더 저렴한 학교 옵션을 찾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밝혔습니다. 서부고등교육위원회 정책분석 및 연구부문 부사장인 레이는 고등교육 분야는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며 초등학교는 이미 그 상황을 겪고 있다고 암담한 현실을 전했습니다. 게다가 입학 절벽은 학교 폐쇄에 따른 실업으로 이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부는 내년 4억 2천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직원 300명 이상을 해고하고 학교 폐쇄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고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입학 절벽은 최소 10년 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금까진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이 증가하면서 학생 수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펩사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정 지원 제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2023년에 36%로 떨어졌다고 갤럽 여론조사는 밝혔습니다. 이는 57%였던 2015년과 48%였던 2018년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기에 만약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진학이 감소한다면 어린이 수 감소폭이 훨씬 커지게 되므로 더 가파른 입학 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기간인 K-12 등록률이 감소한 도시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가 있으며 대학들은 일주일에 1개꼴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헤이칭거 리포터는 보고하고 있어 미국 학교들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에서 올가을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의 76%는 학비 보조액을 보고 최종 입학할 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 44%는 5,0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학할 대학을 바꾼 것으로 답했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갈수록 학비 보조 내역을 보고 최종 입학할 대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학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고물가, 고금리로 가계 경제 사정도 악화됐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들의 다수가 학비 보조 금액을 보고 대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 가을에 대학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의 76%는 학비 보조 내역을 보고 최종 입학할 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CNBC가 2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4%는 5,000달러의 학비 보조를 더 받을 수 있어 마지막 순간에 입학할 대학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갚지 않아도 되는 연방 무상보조인 펠그랜트와 주정부 무상그랜트, 장학금, 근로장학금인 워크스터디로 얼마를 무상보조받을 수 있는지, 총 학비에서 이를 빼고 얼마를 융자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해보고 최종 대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대학 신입생들은 부모들의 영향력이나 대학 위치, 캠퍼스 문화, 학위과정 등 다른 요소들보다 학비 보조를 감안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상학비 보조나 학자융자금을 계산해 오퍼하는 데 필수적인 연방교육부에 펩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새로 개선했다는 양식이 혼동을 일으키며 지연 사태를 빚는 등 논란을 겪었습니다. 6월 22일 현재 고교 졸업생들 중에서 펩사 신청서 제출을 마친 학생들은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52%에서 7포인트나 급락한 것이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학비 보조나 융자금 제한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의 학비는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평균 56,19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제 주립대학의 경우 거주민 학비는 평균 24,03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 경우 매년 펩사 신청서를 연방교육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펩사를 제출하면 가구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정해지고 연방 무상보조인 펠그랜트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연방 무상보조인 펠그란트를 기준으로 각 주정부가 제공하는 무상보조를 받게 됩니다. 총학비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연방 펠그란트, 주정부 무상보조, 장학금, 워크스터디부터 제외하고 남는 잔액은 학자금 융자로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 연소득이 18만 6천 달러는 돼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18만 6천 달러 이상 버는 미국민들은 전체에서 단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절대 다수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로 여전히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 가구 연소득이 18만 6천 달러는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가 1일 보도했습니다. 편안한 생활은 모든 비를 다 낼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으며 미래를 위해 저축한 돈도 남겨둘 수 있는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 연소득이 18만 6천 달러를 넘는 미국 가구는 전체에서 단지 6%에 불과하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중위가구 연소득은 5만 1,500달러에서 8만 6천 달러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8만 6천 달러에 비해 절반이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미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2년간의 인플레이션 여파로 아직도 고물가, 고금리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35%는 매우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전년 29%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모기지 상환이나 렌트비 등 주거비가 여전히 많이 올라 있고 식료품 가격과 의료비 등도 비싸져 인플레 여파에 아직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근 절반인 48%는 가구 소득이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X세대는 56%, 베이비붐 세대는 53%가 소득이 물가 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신용카드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들의 30%는 신용카드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의 카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 59%는 새로운 신용카드를 늘리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가구 연소득이 52만 달러는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48만 3천 달러보다 약간 더 늘어난 것입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 1위는 매사추세츠, 2위는 하와이, 3위는 캘리포니아, 4위 뉴욕, 5위 서부 워싱턴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선 메릴랜드가 8위, 버지니아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한 생활비는 미 전역에서 대폭 올라갔으나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주거비와 유틸리티, 식료품, 의료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신을 기준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지역 15개 주를 MIT 대학이 산정한 결과 1위는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로 5만 8천 달러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하와이로 독신일 경우에도 연간 5만 6,841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3위는 캘리포니아로 5만 6,825달러를 들이고 있습니다. 4위는 뉴욕으로 독신 생활비가 연 5만 5,878달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5위는 서부 워싱턴주로 5만 3,242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6위는 콜로라도로 5만 1,644달러의 독신 생활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뉴저지로 독신일지라도 한 해에 5만 1,504달러의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8위는 메릴랜드로 독신 생활비가 연간 5만 1,460달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웃 버지니아는 12위를 기록했는데 독신 생활비가 연간으로 4만 9,97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위 조지아는 4만 8,448달러의 독신 연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생활비 중에 역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거비로 중위 주거비는 미 전국 평균이 연 17,00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들을 비롯한 물가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는 주거비가 2배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과 가장 싼 지역에서 2,000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에서도 1,500달러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어도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MIT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점 최저임금은 최근 20달러로 올랐지만 이 지역의 독신 기본 생활인 27달러 32센트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사상 최대의 인파가 여행길에 나서는데요. 고물가로 생활이 힘들어도 미국민들의 3분의 1 이상은 빚을 내서라도 여름 휴가에 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뱅크레이트 2024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 휴가를 위해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기꺼이 빚을 져서라도 여행을 갈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름 여행자의 약 4분의 1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몇 차례 나눠서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이자 빚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3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36%가 이번 여름 여행을 위해 빚을 낼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개인 대출 5%와 선 구매 후 지불 8%, 가족 및 친구로부터 대출 6%까지 다양했습니다. 또한 여름 여행자의 26%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여러 대금 청구 주기에 걸쳐 휴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뱅크레이트는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가 20%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는 우려스럽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휴가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빚을 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우고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경험을 위해 지출하는 여행 자금을 럭셔리하게 지출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식, 활동, 교통 등 여행 중 지출 범주에 대한 예산을 설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써도 되는 영역과 보수적으로 지출하는 영역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숙박으로 직접 요리해서 음식 지출을 절약하고 대신 보트 여행 등 다른 경험에 돈을 많이 쓰는 계획 등이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한 후 다음 단계는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작게 시작하여 월급에서 약간의 돈을 따로 떼어놓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여행을 절약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객 마일리지나 기타 신용카드 보상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여행을 하려면 꼭 휴가철이 아닌 1년 중 다양한 시기를 선택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수기 대신 비수기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비행기 대신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주말 대신 주중에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빚 없이 비용에 따라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도 좋다며 유연성이 핵심이라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거의 전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 변이들이 여름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를 중심으로 44개 주에서 감염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주간 사망자들은 3월 700명대에서 6월에는 300명 이하로 줄어들어 새 변이들이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년 전인 2021년 7월 4일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독립된 날로 기념되기를 희망한다고 공언했으나 올해 독립기념일에도 여름철 기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미 전역 가운데 44개 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의 감염 환자들이 급증해 독립기념일 연휴 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배종이 새로운 변이들로 바뀌었습니다. CDC에 따르면 6월 22일 현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새 변이는 KP3로 3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KP2가 20.8%, LB1이 1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 가지 변이들은 모두 JN1 변이의 하위 변이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세 가지 새 변이들이 감염과 전파력은 강해 널리 확산시킬 수 있으나 치명성은 마일드한 것으로 CDC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고 있는 사망자들은 예년보다 훨씬 적은 규모이고 매주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들은 3월 30일 주간에 729명이나 됐으나 4월에는 600명대에서 500명, 4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5월에는 300명대로 더 줄어들더니 6월에는 주간 사망자들이 모두 30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현재 변이 바이러스들이 감염과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성은 예전보다 훨씬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CDC 등 보건당국은 현재 코로나 백신이 감염까지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중증 발병을 막아주는 데에는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 또한 코로나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제로 여전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타겟 삼아 수정하는 새 백신을 늦은 여름이나 가을에 출시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고했습니다.
미국민들 가운데 700만 명이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제약회사들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알츠하이머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뇌세포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항아밀로이드 치료제를 개발해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치료제는 알츠하이머 진행을 약 3분의 1 정도 늦추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키선라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될 도나네맙은 한 달에 한 번 주입되며 경도 인지장애 치료용으로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두 번째 약물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FDA가 승인한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레케비와 경쟁하게 됩니다. 키선라는 알츠하이머를 발병시키는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알려진 단백질을 없앱니다. 18개월에 걸친 3상 임상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플라시보 위약 대비 질병 진행을 35% 늦추고 환자의 다음 임상 단계로 진행될 위험을 최대 3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FDA는 임상시험에 등록한 일부 환자들이 뇌 부종, 출혈 및 기타 부작용을 겪어 예기치 않게 도나네밥에 대한 외부 검토를 요청했고 이후 올해 초 이 약물은 약간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주요 FDA 자문회의는 도나네맙이 질병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유익하며 그 유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약물 후보인 도나네맙은 항아밀로이드 단일 클론 항체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뇌의 단백질 축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임상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도나네밥이 인지 저하를 약 3분의 1 정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초점을 맞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월 현재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164개 임상시험에서 127개의 약물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4분의 3은 질병 완화와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4분의 1은 3상 단계에 있습니다. 개발 중인 전체 약물 중 5분의 1 미만, 3상 시험 중인 약물 중 22%가 아밀로이드 축적을 못하게 하는 연구이고 후기 단계의 약물 중 3분의 1은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진 뇌의 화학적 전달 물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3상 시험의 약물은 10가지 범주의 생물학적 과정을 대상으로 질병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을 검토하는 2개의 3상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체 표적 중 하나는 타우라는 또 다른 단백질로 일부 과학자들이 인지저하에서 아밀로이드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언젠가는 완전한 예방과 치료제가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